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강 양태철 시창작교실 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상입니다. 마음속에 코끼리 상자죠. 심상. 코끼리 상자는 코끼리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코끼리는 이렇게 코가 길고 귀가 또 크고 다리가 굵다라고 하는 것을 상자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코끼리를 보지 않고 코끼리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것이 그림처럼 혹은 상상의 물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미지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각적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심상이란 뭐냐? 감각기관에 의해서 떠오르는 구체적인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도록 자극하는 말이죠. 즉 감각을 재현하는 편으로 이미지 혹은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추상적 관념인 사랑이나 행복, 그리움 등을 형상화하여 대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제시하여 특정한 정서를 환기하게 합니다. 이때 이미지는 시어나 시구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함축적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감하게 싸웠다 하면 이게 시가 안 되겠죠. 단순히 추상적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추상적, 아주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성난소처럼 싸웠다 하면은 처럼이 직위법이니까 A는 B처럼 싸웠다. 그러니까 A와 B는 비슷하죠. 성남소처럼 싸웠다라는 것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이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 기능을 보면은 압축적 기능을 전달하기도 하고 대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며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효과적으로 우려내고 이미지라서 뚜렷하게 직접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럼 공감각적 심성이란 뭐냐? 사랑해 정말 사랑한다고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건 알겠어. 머리로는 알겠지만 내 가슴으로 와닿는지는 않아. 좀 더 와닿게 표현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구체화시키는 이런 것이 시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주제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시로서 만들려면 경험 제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험을 한번 얘기하면 그걸로 거의 이해가 되니까요. 이것이 곧 공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공감은 엠퍼시라고 배웠죠. 곧 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감각적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지나간다 하면은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죠. 막 떠들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만 들릴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지나간다면 시각적으로만 느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푸른 하늘과 맑은 새소리, 푸른 하늘과 맑은 새소리, 푸른 하늘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죠. 맑은 새소리, 이거는 청각적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복합 감각이라고 합니다. 푸른 종소리, 이것은 종소리는 청각적인 이미지고 한 단어 속에 푸른이라는 게 있어서 시각적이니까 시각을 청각화한 거, 즉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공감각 이미지, 공감각이란 특정 시구의 감각의 전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어둠은 시각이죠. 이제 피부니까 촉각이죠. 바깥에 스미는 시각화, 촉각화가 있어 감각의 전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전이라는 것은 이동시키는 거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종소리는 청각이죠. 푸른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각, 청각의 시각화, 감각의 전이, 공감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에서 종소리, 청각이죠. 동그라미는 시각, 추운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 소리는 청각이고요. 시각화는 추운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이제 공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동해 5번 볼까요? 동해 쪽빛에 포쪽빛 바람에 바람이 불고 가을이 왔습니다.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목소리에 말소리에 김목고
먹고 금빛 게으른 울음. 울음은 이제 청각적이죠. 금빛 시각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시를 시각과 청각, 청각과 시각을 넣어서 감각적인 표현으로서 심상을 만드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이제 표현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묘사적 심상으로서 마치 그림 그리듯한 묘사를 하는 건데요. 초정 김상옥 시조 시인을 볼까요? 그분의 고향은 통영이죠. 사향, 고향 생각을 한 건 사향이란 말입니다. 눈을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물 돌돌돌 기슭으로 흘러가고 배양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고요. 초가집이죠. 눈을 감아요. 일단 눈을 감으면 회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개울물 그 속에 개울물이 돌돌 길섭으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초가집이 보이고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송아지를 이제 먹이기 위해서 이제 풀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그러면 데리고 오다가 진달래꽃도 저녁 눈울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노을처럼 이렇게 산에 완전히 퍼지는 거죠. 시간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엄마씨, 엄마를 얘기하죠. 그린 솜씨의 향기로운 꽃지짐. 이제 진달래로서 꽃지짐 부침개를 만드는 거죠. 어질고 고운 그들 맨남새 산나물이죠. 산나물 겨울이 집집마다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 사양을 보니까 고향 생각이 나죠. 그리고 이미지를 마치 그림을 그릴 듯한 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는 연시저죠. 일련은 고향에 대한 회상과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석영에 대한 것이며 청각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석영과 서정의 입장에서 시각과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요. 3년은 고향이 순박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림을 노래하고 미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인간미에 대한 향수를 나타내며 서정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남새는 산나물이고 엄마시는 어머니, 꽃지짐 화전, 애전하오 하면은 이제 애뜻하오, 사향,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함, 수구초심. 자, 여우가 죽을 때는 반드시 머리를 해서 고향 쪽으로 둔다고 하죠. 이것을 수구초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양에서는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치 그림을 그릴 때. 그림 그려라 하면 이 글을 통해서 그림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경남 통영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사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주 이제 밑이죠. 약간 이제 서울에서 보면은 산에 가면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박재삼 시인. 산에 가면 우거진 나무와 풀에 후덥지근한 냄새. 이제 그 여름으로 가까우면 이제 아주 후덥지근한 냄새가 나죠. 이건 후각적 이미지를 나타내죠. 홀령도 눈도 코도 없는 곳에 흙 냄새까지 서린. 거기엔 산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갖 짐승들 죽었다 살았다는 거, 그다음에 생물들이 많았죠. 그런 것까지 흙냄새까지 서렸어요. 그 죽으면 다 흙냄새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하고 눕고 싶은 목숨의 골짜기 냄새라고 얘기해서 그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박재삼 시인은 울음이 타는 강으로 유명하죠. 그걸 잠시 보겠습니다.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 동무 삼아 따라가면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구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 봐 내 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보겠네. 마치 가을강, 고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좋은 시들의 시 작품을 읽으면은 마음의 후련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죠.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개인의 이야기를 마치 듣는 것처럼. 정지영 시인의 이제 고향이죠. 오늘 또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그러니까 매 끝에 묘소죠. 묘소 끝에 홀로 오르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홀로 오르니까 혼자 묘를 찾아갔어. 그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이제 왔느냐 꽃이.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말이죠. 그게 인정스러워 웃으니까 그 돌아가신 사람이 웃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그런 소리는 안 나지만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그러나 그 인정스러운 웃는 모습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쓰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이렇게 시적 상황은 고향의 자연은 옛 모습 그대로인데 고향을 둘러싼 인간사의 변화로 인해 상실감이나 허무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화자는 마음속에 간직한 옛날의 고향과는 다르게 변한 현재의 고향 모습에서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고요. 백석이 시 고향과 정지영의 고향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백석 고향은 땅에서 외로운 신서로 놓여 있다가 고향을 떠올려서 가족의 유대 공간으로 이렇게 증진하지만은 정지영의 고향은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관념적 공간으로서 존재하고 도시화된 고향의 모습을 보고 상실하는 거죠. 즉 고향이 상실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정지영의 고향은 다르죠. 이제 비유적 심상을 보겠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제시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김종길의 이제 성탄제를 보면은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나는 어린 짐승이라는 건 은유법이죠. 즉 비유에 대한 심상입니다.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한 겨울에 이제 산에 사는데 한 마을도 없고 눈이 엄청 내렸는데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화롯가에 데리고 있는데 아이는 열이 많이 나고 그것이 성탄제죠. 그러나 아이가 봤을 때 아버지는 그 산수유 열매를 가져오죠. 그 해열제인 산수유 열매를 그 산속에 어떻게 얻었는지 가져와서 아이를 위해서 하는데 그 아이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유적 심상이죠. 파초 김동명. 파초는 입이 큰 나무를 말하죠. 입이 큰 나무. 이제 화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러 내 발등에 붙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려우자. 여기서 겨울이라는 것은 고난의 시기죠. 우리가 꿈을 키우듯이 이 파초의 원래 고향은 따뜻한 남국이죠. 그래서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수녀는 그래도 이렇게 순례 같은 거는 하죠. 아무리 같이 있어도.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인데 지금 겨울 이 시점에서 그 소낙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파초에 드러난 현실은 추운 겨울이며 밤이지만 현실 상황을 낙천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함께 겨울을 가리우자는 생각은 참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자는 의미이고 의지입니다.
또 박디준의 꽃을 볼까요? 울음의 비유를 하는데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해와 달의 속삭임이 꽃이다라는 하는 거죠. 비유죠. 은유죠. 그러니까 A는 B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호수요 이런 것이 다 은유니까 비밀한 울음이다. 꽃이 비밀한 울음에 몰래 피는 울음이라는 거죠. 웃음이 아니라 꽃은 활짝 웃는다고 하는데 웃는 게 아니라 울음이라는 거죠. 시인의 눈은 달리 가는 거죠. 한 번만에 어느 날에 아픈 피 흘림, 그러니까 그 울음은 피로 속되고 하나의 또 별에서 별에로 길섭 위에 떨궈진 다시는 못 돌이킬 엇갈린 핏방울, 그것이 하나의 핏방울이다. 그리고 꺼질 듯 보드라운 황홀한 한떨기의 아름다운 정적, 조용한 거죠. 펼치면 일렁이는 사랑의 호시마는 바다의 호수의 마음아. 시집 거미와 성자에서 이제 발전하게 된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 심상을 보도록 하죠. 상징은 이제 원 대상을 원 보조관념으로서 원관념을 대신한 건데 원관념은 나타나지 않죠. 은유처럼 대상을 통해 여러 가지 의미나 관념을 떠오르게 하는 심상을 상징적 심상이라 하는데 아침 이미지를 볼까요?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어둠이 새를 낳는데요. 이제 어둠은 새가 보이니까 어둠 위에 환해지면 돌도 환해지고 이제 그걸 낳는다고 표현하죠.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의 땅 위에 굴복한다.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자연현상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즐거운 울림은 이제 청각적 이미지, 금으로 타는 태양, 시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죠.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이 시는요, 시간의 진행에 따라 마치 천지가 처음 생겨나는 개벽과 같이 어둠의 세계에서 밝음의 세계로 변화하죠. 또한 태양의 시각적 이미지와 울림의 청각적 이미지인 시각의 청각화가 나타난 공감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요. 이 시에는 새, 돌, 꽃을 포괄하는 시어는 물상이며 시상이 연결되어 있는 시어는 개벽인 거죠. 박남수 시인의 이 시에서 어둠은 긍정적으로 생산적인 의미로 쓰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모든 사물들이 빛과 함께 모습을 스스로 서서히 드러내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시인은 어둠이 사물을 낳는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어둠이 만물을 낳고 품고 있다가 내보내는 것처럼 느끼고 있고요. 어둠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상식인데 박남수는 반대로 생명을 잉태하는 모태로 본 것이죠. 자, 서정지의 추천사를 볼까요? 추천사. 이거는 이제 추천사는 서정지는 이제 춘향전을 보고 쓴 작품이라 하죠.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자, 그러니까 춘향이는 이제 그네줄을 밀으려는데 저 멀리 먼 바다로 배를 내어 그래서 염원을 하죠. 동경을 하고요. 더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부들 나무와 베개모에 놓이듯이 한 풀꽃 대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 들러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렇게 해서 이제 향단이를 밀어달라.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리다오. 이상의 세계로 몰려달라는 거죠. 시석강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리다오. 내가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리다오. 이제 이도령을 아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시 서울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저 더 멀리 달처럼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네니까 그네는 끈이 있죠.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라고 표현하면서 추천사는 우리 고전소설 춘향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도령이 춘향을 처음 만난 곳은 우리가 광안루죠. 광안루였고 그네를 타고 있던 춘향이 자태가 반했던 것인데 이 시에는 그네를 타는 춘향이가 등장하고 시의 부제가 말해주듯이 시 속의 내용은 향단에게 하는 춘향이 말이죠. 추천사의 주제는 인간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초국적 갈망과 의지를 볼 수 있고 제재는 그네를 타는 춘향이 정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년에서 춘향이가 향단에게 먼 바다로 배를 밀듯이 그네를 밀어달라고 한 것은 춘향이 자신의 괴로운 문명, 현실을 벗어나라고 하는 노력으로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초월적 의지나 소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 3년에 지상의 사물인 수양버들나무, 풀꽃 더미, 나비 새끼, 꾀꼬리 산호섬이 제시되는데 춘향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대상이 결코 미움과 환멸의 대상이 아닌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있죠. 하지만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표상되는 이상세계를 단번에 갈 수는 없죠. 사연이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라는 독백은 춘향의 운명적 한계를 나타내죠. 이상세계로 가고 싶어도 달로는 갈 수 없어서 춘향의 초국 의지와 현실사에 놓인 심리적 갈등을 나타내고요. 오연의 그네의 속성을 보면 그네는 나무에 고정되어 있어서 아래로 낙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래도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자신을 밀어달라고 합니다. 파도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오도 자신의 소망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되지만 자신의 인연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갈등과 열망이 큰 것이죠. 자, 평소에 술을 좋아해서 술집에 가면 모든 그 술집에 종업원들이 오빠 하면서 따라왔다고 하는 오정원 시인의 The Last Train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문은 역도에서 너를 보냈다. 비애야. 비애를 갖다가 너로 보는 거죠. 역도는 역이죠. 역. 비애야. 이게 슬픔을 너를 보내. 슬픔 보냈으면 어때요? 자기의 마음에서 슬픔은 이제 그 기쁨만 남았을 거라는 거죠. 개찰구에는 못 쓰는 차표와 함께 청춘의 조각이 흩어져 있고, 자, 개찰구에는 청춘의 조각, 차표를 사면 자르죠. 그거를 자르면 나머지가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그 차표와 함께 못 쓰는 차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청춘의 조각이 같이 흩어져 있고 청춘들이 옳지 못한 거죠. 뭔가 병들어 있는 거죠. 병든 역사가 화물차에 실려간다. 뭔가 이렇게 측은한 생각이 들죠. 대합실에 남은 사람은 아직도 누굴 기다려. 나는 이곳에서 카인을 만나면. 자, 그래 청춘의 조각이 이렇게 화물칸에 실려갈 때로 어떤 죄, 조국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어떤 원죄, 우리가 이렇게 조국을 잃어버린 것도 내 탓이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카인을 만나 목나 울리라. 거북이여 느릿느릿 추억을 씻고 가거라.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이 너의 등에는 지도처럼 펼쳐져 있다. 충북 보험군 해면 중앙리 140번지라고 하죠. 이 시야말로 당시 이게 생가가 있는 거. 이 시야말로 당시에 젊은이들이 절망적이고 허무적이고 태표적이고 병적인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술자리에서도 자주 낭송되던 시였다고 합니다. 1933년 조선문학의 목욕관을 발표해 등단한 후에 1936년 시인불학의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죠. 이후
일제강점 말기의 폭압적 상황에서도 절필하지 않으면서 친일적인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시인군의 한 사람이다. 특히 신장병으로 병상에서 해방을 맞은 그는 좌익적인 문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선문학가 동맹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1948년 2월 이태준 또 이마 등과 함께 월북을 하게 되죠. 비애는 역도에 헤어지는 1차적인 대상인 비애이겠고요. 추상적인 감정을 너라고 의인하여 이별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특별하죠. 청춘의 조각은 개찰의 표시로 가위질을 당한 차표를 청춘의 조각으로 비유하고요. 그야말로 청춘은 이라는 것이 못 쓰는 차표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자신의 정신에 대한 회한을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일종의 비유이죠. 마지막 기차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의 시간과 똑같다. 따라서 한 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역사의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주제는 지나간 시대에 대한 종언이고요. 시의 소재는 비의 병든 역사, 그 다음에 추억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의 추억이 엉킨 병든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국권 상실의 역사와는 다르다. 역사를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죄의식이 싹트고, 그래서 시적 화자는 카인을 만나면 목 놓아 울리라라고 다짐합니다. 자, 다시 이제 박재삼 시인의 추억 해설을 볼까요? 사천에 살았기 때문에 진주에 가깝죠. 그리고 어머니가 막 어물전에서 물건을 팔았던 것 같은 느낌, 내용으로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그러니까 이제 어물전에서 생선을 파는 어물전에서 이제 바다 밑이 깔리는 해가 이제 다진 어스름, 이제 이게 조금 있으면 바로 껌껌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 그 전에 물건을 팔았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그런 장사를 하는데 늦게 껌껌할 때 하면 집에 올 때 얼마나 껌껌해서 사천까지 그게 굉장히 무서운 길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그걸 와야 되니까 우리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그래서 그 어물 생선 몇 마리에 빛을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아무 그 엄마의 그 어려움을 모르고 안 팔리니까 은전은 이제 돈 있는 사람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결국은 이제 못 팔고 말았던 거죠.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야 별밭은 또 그리 멀어. 별이 이제 엄청 많은 거죠. 엄마가 올 때 그리 멀어서 멀리 있는 거죠. 사천까지 오려면.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오누이는 집에서 사천의 그 골방에, 불도 안 들어온 골방에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안까지 별이 들어왔고 손 시리고 떨리던가 손 시리고 떨던가 진두난강 말다에도 오면서 가면서 신새벽이나 밤 비슷해 보는 것을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꼬. 서럽죠. 달빛밭은 옮기 전에 옮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가 어떤 것인가. 눈물이 나올 정도죠. 시라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소설이죠. 그래서 국경 없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 광야를 또 볼까요? 광야 좀 길어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끝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 홀로 가득하니. 자, 까마득하니 하늘이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으랴. 광야죠, 광야.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산맥이 바다를 연모해 휘날린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비유가 되죠. 차마 이것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끝없는 광음은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이 어떤 역동적 이미지를 나타내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지금은 어려울 때고, 눈날인다는 거 어려운 거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이제는 또 눈이 내리면서, 희망이 보이면서 매화 향기 가득하니 어떤 희망이 보이는 거죠. 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가난한 씨를 뿌려라. 다시 천국에 뒤에 오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래서 가난한 씨를 피우고 내 이후에 초인이 있어. 우리 광복을 위해서 나타날 사람이 있다.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육세의 광야는 시의 의미와 표현의 아름다움이 모두 느껴지는 시입니다. 육사의 광야는 고도적인 상징과 비유적인 기법을 통해서 시의 의미를 형성하여 하고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육사의 시는 작품에서 신성한 태초의 역사 속에서 시작한 광야가 비록 현재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하였지만 반드시 희생적인 미래가 올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할 것을 심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육사가 젊은 날 뜻을 세워 활동하는데 하나는 온몸을 던져 조국 광복을 위한 활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짧았지만 시작 활동이었다는 거죠. 시를 썼다는 거죠. 육사는 경술국치를 당하여 선조들의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구국운동에 평생을 몸바쳤습니다. 그는 적어도 시를 앉아 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한 방편으로 바라보았고 육사의 시정신, 민족주의 정신이 뚜렷했고요. 한편에 부끄럽지 않은 시를 위해 몸을 던진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사 시에는 언제나 현실에 대한 처절한 대처한 비극적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현실인식이죠.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라고 하는 구절에 대응되는 구절로 차가운 겨울에 눈이 내리는 듯한 일제시대의 암흑기에 혼자서 절개를 지키며 노래의 시를 남기는 시인의 모습과 어울리는 사자성어죠. 독야청청, 혼자, 홀로, 푸르다라는 뜻이죠. 글자 그대로 독야청청, 이런 뜻을 꼭 가져야 되겠죠. 자, 이어서 박모리 씨 하관을 보겠습니다. 하관은 관을 내린 거죠. 돌아가신 분의 시체가 담겨있는 관 속에 관을 이제 땅으로 보내야 될 시간이 됐죠. 하관.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이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으로 흙을 받아 자르르 가지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흙을 뿌렸죠.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자기 동생이 죽었죠. 그래서 관을 내렸고 동생이 관을 내렸고 동생 시신이 당기는 관을 내렸고 깊은 가슴에 밧줄을 달아내리듯 주여 용서하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자르러 화짓겠다. 그 이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죠. 꿈에서 이제 만납니다. 턱이 낀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불렀습니다.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습니다. 달려가면서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혼만 있으니까 내 임생을 남아 듣는 이야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비유죠. 눈과 비가 온다는 거 이것은 행복한 세상이죠.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또 형님이라고 불러요. 미치죠.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내가 거기에 못 쓰지 못하고 다만 떨리는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승은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1959년 발간한 시집 난 기타 남조선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애도하며 잠언적 성격과 사색적이며 상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정적이며 기구적 성격을 지녔고 아우의 죽음을 기교의 전형처럼 평이한 편 속에 중의적 의미를 구사하고요. 형용사적 수식을 최대한 억제하여 시적 긴장을 주고 화자의 정서를 의성어를 통해 형성한다.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이 드러나며 슬픔과 비애가 노출되는 것을 억제한다. 그 슬픔의 정신적 승화를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를 읽어볼까요? 아무도 그의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이제 어린 나비가 있으니까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바다가 그게 마치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는데 무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간이 부었다고 보다는 모르는 게 약이죠.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오죠. 거기서 이제 짠맛을 봤으니까 이거는 세상에 어려운 걸 경험했다는 뜻이죠.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추생딸이 스리다. 이제 3월달에 이제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안 피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꽃이 안 핀다는 뜻이죠. 바다는 나비에 비해서 크고 넓습니다. 거친 자연이기도 하고요. 바다의 규모를 모르는 나비는 바다를 청무밭으로 생각하고 갔다가 날개가 절어서 지친 모습 돌아온다. 시린 초승달이 나비를 비추고 있다. 이제 비로소 나비는 거친 세상을 직면하고 세상의 쓴맛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쓴맛, 짠맛을 알게 된 거죠. 서정주의 문둥이를 볼까요? 초기의 시라고 볼 수 있죠.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해와 달이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럽다는 뜻은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문둥이 피부병 때문에. 그래서 보리밭에 달뜨면은 다른 지역의 아기를 훔쳐와서 그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뜻이겠죠. 옛날에 그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둥병이 낫는다라는 속설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죽여서 만약에 삶아서 그런데 그 꽃처럼 붉은 그 피가 나겠죠. 그리고 자기도 역시 그런 지워지지 않는 울음을 밤새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예전의 이야기.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로 밖은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문둥이 신세가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밤이 되면 아기의 간을 하나 먹고 이런 속설이 있는 거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자, 아기의 간을 먹으면 문둥이 난다는 속설인 거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냈다. 피를 토하듯 우는 슬픔, 죄 없는 아기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죄책감에서 고통스러운 울음을 밤새 울었다. 주제는 본능적인 삶의 애착이고 이 시는 시인의 체험이 아니고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이죠. 원죄의식을 다룬 시가 되겠습니다. 자, 왼손을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잠시. 왼손.
하얀 모색 속에 피어있는 산엽촌의 고독한 그림 속에서 촌이죠. 촌 중에서도 아주 협소한 촌인데 몇 사람 살지 않는 파란 역등을 달고 마차가 한 대 잠기어 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에 오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위엔 그 산엽촌 산촌에 이제 전깃줄이 생기죠. 그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생긴 거예요. 지나가는 구름이 하나 빨간 노을에 젖어 있다. 바람이 불리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갈대밭에 묻힌 돌다리 아래선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안개 자국한 회원지의 벤치 위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었다. 외인 묘지의 어두운 숲을 뒤엔 밤새도록 가느다란 별빛이 내리고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윈 손길을 저 10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탁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공감각적 표현이죠. 이건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데요.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서양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주해 왔죠. 예를 들어서 전봇대나 시에서 나왔죠. 이런 사회는 여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는 이국화된 나라, 우리나라의 본못을 잃어버렸다 해서 쓸쓸하다는 느낌이 들죠. 외인촌은 아마 이태원을 가리킨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외국인이 많이 살면 아마 다른 곳보다 더 생소한 느낌이 나니까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에 넣은 것이죠. 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감각적 표현. 이거는 청계천 복원사업. 청계천에서 이제 가스가 나왔죠. 그 외에 개천 후에 이제 복개를 하니까 길을 만드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서 메탄 가스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뜯어내고 그런 작업이 있을 때 공모전에서 제가 입상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청계천에는 청계천이 없다. 청계천 아파트, 청계천 상가가 있을 뿐이다. 청계천 사람들 청계천에 살아도 청계천의 달을 모른다. 왜 청계천의 달이 사라졌는지, 물소리가 사라졌는지. 서울은 묻지도 않고 산다. 24개의 다리가 사라져도 청계천의 달은 밤하늘에 떠오르고 청계천 일가를 물으면 세운상가가 나오고 청계천 삼가를 물으면 동대문 시장 나오는 청계천. 청계천이 서울의 핏줄이고 서울의 꿈이라고 지하에 잠든 청계천을 깨우는 소리들. 청계천의 부재는 서울의 부재를 만들고 청계천을 덮은 꿈이 꿈의 부재를 만들었을까. 오 날마다 사라진 청계천변을 낙타처럼 걷는 사람들. 자, 청계천에 가면은 말 그대로 개천인데 개천을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황량한 사막을 걸어놓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고 청계천을 지나는 사람들 서울에 청계천이 있어야 한다고. 청계천은 날마다 물소리처럼 모여든다. 오 흐르다 멈춘 청계천 사람들이 품은 수만 수천의 다리. 물이 있어야 달이 뜨는 거죠. 청계천으로 동동 풍성처럼 흩어서 흘러간다. 현대신문학의 2019년에 나온 작품이죠.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인 청계천은 과거에는 모두 물길 위에 뚜껑을 덮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변에 오염물질이 쌓이면 붓개 내부에는 메탄 가스가 가득하여 언제 털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박경리 등 토지문학관 세미나에서 청계천 복원에 관한 이야기가 2000년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 심포지엄에서 발전하였고 당시 서울시에서 문학 공부를 하여 수상한 작품입니다. 오랜 갈증과 목마름은 청계천을 지나는 사람들, 서울에 청계천이 있어야 한다고, 청계천은 날마다 물소리가 모여든다 해서 물소리처럼 모여든다는 청각적인 이미지와 시각적인 이미지가 결합된 공감각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흰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봤죠. 내 머리를 잃은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자, 이 민주주의는 어디 있어요? 뒷골목에 있죠.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발자국 소리, 호루라기 소리. 나타나면 호루라기 소리나 발자국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몇 마디, 그리고 나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신음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 있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부르는 자유의 추억, 되돌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염으로 나무 판자에 백목으로 솟은 손피로 쓴다. 민주주의라고. 숨지겨 느끼며 내 이름을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자, 이 타는 목마름, 촉각적 이미지. 민주주의여 만세. 작가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에서 상징적 존재로 1970년대를 온통 옥중에서 보내며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절규하며 살았죠. 군사 정권 하에 암살을 당한 민주주의를 너라고 의인하여 애타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심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심상은 아주 많이 어려울 듯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시를 어차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듣고 읽고 혹은 필사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